동네에서 가장 빼어난 미모로 소문났던 선비가 결혼식 날 신부의 칼날 같은 시선에 온몸이 얼어붙었다. 그의 손을 잡은 것은 마을에서 멧돼지라 불리던 뚱뚱한 처녀였다. 이 혼인은 빚을 갚기 위한 치욕스러운 거래에 불과했다. 아내에게 건네는 첫마디는 이 결혼은 어머니를 위한 것일 뿐이니 착각하지 마시오 라는 냉랭한 경고였다. 첫날 밤 그는 등을 돌린 채 잠자리에 들었고 아내는 새벽이 돼서야 흐느끼는 숨소리를 삼키며 창문 밖을 바라봤다. 하지만 진짜 비극은 그 후부터 시작됐다. 이 불협화음 같은 부부 사이에 스멀스멀 피어오른 것은 예상치 못한 감정이었다. 병든 시어머니를 위해 대소변을 치우는 그녀의 손길에서, 자신의 굶주림을 감수하며 선비의 붓을 사는 그녀의 고집에서 그는 뭔가를 느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흔적 없이 사라졌다. 마을에는 그녀가 밥이 적다며 도망쳤다는 추문이 퍼졌다. 선비는 그 말을 믿지 않았다. 잠들기 전 그녀가 책을 읽던 총명한 눈빛, 자신을 위해 스스로를 낮추던 그 모진 손길을 그는 알고 있었다. 그녀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떠난 진짜 이유를 깨달았을 때 선비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의 목표만이 불타올랐다. 꼭 출세해서 당신을 마을의 모든 사람이 고개 숙여보게 할 테다. 그리고 당신을 다시 찾아내리. 과거장에 앉아 시제를 본 그는 주저없이 붓을 들었다. 진정한 덕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 아래 그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써 내려갔다. 겉모습으로 평가받던 한 여인이 어떻게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며 남을 위해 섬길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 답안지를 읽은 시험관이 눈물을 흘렸다는 소문이 퍼졌다. 그리고 방방곡곡에 장원 급제자의 이름이 알려졌다. 마을 사람들은 입을 벌린 채 그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는 화려한 관복을 입은 채로 모든 영예를 뒤로 한 채 오직 한 곳을 향해 말을 달렸다. 그가 찾아간 곳은 장인의 집이었다. 대문을 박차고 들어가 그는 그녀의 방 앞에 무릎을 꿇었다. 나를 완성시킨 것은 당신이었소. 이것은 치욕스러운 계약의 시작이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 되어가는 이야기입니다. 겉모습에 가려진 진실과 오해를 넘어선 헌신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까? 늙은 노모의 약값 때문에 빚을 진 선비가 있었습니다. 나랑 결혼하면 빚 갚은 걸로 해줄게. 결국 빚을 갚기 위해 동네에서 소문난 뚱뚱한 처녀와 혼인을 해야 했죠.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홀연히 사라지더니 동네에는 충격적인 소문이 퍼집니다. 오늘도 옛날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오늘 하루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옛날 옛적 조선 땅 어느 고을에 김연우라는 젊은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이름 좀 날리던 양반 가문이었지만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뜨고 집안이 기울면서 남은 거라고는 낡은 초가집과 병든 홀어머니뿐이었죠. 현우는 훤칠한 키에 빼어난 이목구비를 가졌으나 오랜 가난과 간병으로 광대뼈가 불쑥 튀어나오고 눈밑엔 시퍼런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옷이라고는 아버지가 남기고 간 해진 도포 하나가 전부였고 그나마도 여기저기 기운 자국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어요. 그해 겨울, 어머니의 병세가 갑자기 깊어졌습니다. 기침을 시작하면 멈추질 못하고 밤새 가래 끓는 소리가 방문까지 스며 나왔죠. 현우는 어머니 이불깃을 여미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다가 새벽이 되어야 읍내로 달려갔습니다. 읍내 한복판에는 최만석이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약방이 있었는데 이 양반이 고을에서 알아주는 부자였어요. 인심이 후하다고는 못하지만 약재만큼 은 좋은 것만 들여놓는다고 소문이 자자했죠. 현우는 처음에는 약값을 꼬박꼬박 치렀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서책 몇 권을 팔고 어머니 비녀도 내다 팔았어요. 하지만 병은 나을 기미가 없었고 팔 것은 점점 바닥이 났습니다. 외상이 쌓이기 시작했죠. 한 냥이 두 냥 되고 두 냥이 성냥 되더니 어느새 10냥을 훌쩍 넘겼습니다. 최만석의 눈초리가 달라지기 시작한 건 그 즈음이었어요. 처음엔 양반과 도련님이니 믿고 외상을 주질 않으며 너그럽게 굴더니 슬슬 약봉지를 내밀 때마다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현우가 여느 때처럼 약방 문을 열고 들어서자 최만석이 약장 앞에 뚝 하고 버티고 서서 팔짱을 끼고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어서 오라며 자리를 내주던 사람이 꿈쩍도 않고 서 있으니 현우는 뭔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습니다. 현우가 허리를 굽혀 인사하며 약을 지어달라고 청하자 최만석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외상갑이 이미 보통 사람 1년 품삯을 넘었으니 더는 안 되겠다는 거였죠. 현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렀습니다. 당장 오늘 약을 쓰지 않으면 어머니가 어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으니까요. 현우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양반의 채통이고 뭐고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이마가 마룻바닥에 닿도록 절을 하며 사정했지만 최만석은 묵묵히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최만석이 느릿느릿 입을 열었습니다. 수염을 쓰다듬으며 현우를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뜻밖의 말을 꺼냈죠. 내 딸년 하나가 있는데 시집갈 나이가 한참 지났어도 데려가겠다는 놈이 없다네. 자네가 내 딸을 마누라로 삼겠다면 이 빚은 물론이고 또 앞으로 자네 어머님 약값도 내가 다 대주겠네. 현우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고개를 들어 최만석의 얼굴을 살피니 농담기 하나 없이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최만석의 딸이라면 현우도 소문으로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뒤에서 멧돼지 미영이라고 부르는 처녀. 남들보다 두세 배는 큰 덩치에 걸음걸이조차 둔탁한 그 아가씨 말이죠. 현우의 뇌리를 마을 아이들이 킥킥대며 흉내내던 모습이 스쳤습니다. 온갖 수치스러운 상상이 머릿속을 휘저어요. 명색이 양반 가문의 자제가, 그것도 과거를 봐서 벼슬길에 오를 꿈을 품고 있는 선비가 마을에서 손가락질 받는 뚱보 처녀를 아내로 맡는다니요. 이건 혼인이 아니라 거래였고 자신을 파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우의 눈앞에는 어머니의 창백한 얼굴이 아른거렸어요. 밤새 기침하다 지쳐 겨우 잠든 어머니, 뼈만 앙상하게 남은 손으로 현우의 손을 꼭 쥐던 어머니. 그 모습을 떠올리자 현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현우가 주먹을 불끈 쥐었다가 힘없이 풀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입 밖으로 나오는데 얼마나 큰 힘이 들었는지 현우의 목소리는 거의 기어들어가는 수준이었어요. 최만석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주걱거리며 당장 다음 달 초에 혼례를 올리자고 했습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마을 우물가에서 주막 처마 밑에서 빨래터에서 안악들 아나 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선비가 빚을 못 갚아서 돼지 같은 여자랑 결혼을 했다느니 저러고도 양반이라고 큰 소리 치겠냐느니 온갖 비아냥이 쏟아졌습니다. 현우는 밖을 나설 수가 없었어요. 혹여 누군가와 눈이라도 마주칠까 봐 대낮에도 방문을 걸어 잠그고 앉아 있었죠. 어머니는 아들의 심사를 알면서도 차마 말을 꺼내지 못하고 그저 미안한 눈빛으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혼례 날이 밝았습니다. 현우는 텅 빈 눈으로 사모관대를 차려 입었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기만 했죠. 최만석 집에서 보내온 혼례복은 비단으로 번지르르 했지만 그걸 걸친 현우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습니다. 미영이 가마에서 내렸을 때 구경 나온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낮은 웃음소리가 스쳐 나왔습니다. 족두리 아래로 보이는 얼굴은 둥글고 투박했으며 원삼 소매에서 삐져나온 손은 두툼하고 억세 보였어요. 현우는 차마 신부 쪽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초래청에서 마주하는 동안에도 현우의 시선은 내내 바닥에 박혀 있었죠. 미영은 그런 신랑의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저고리 소매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지만 눈 밑으로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는 것까지 숨길 수는 없었죠. 밤이 깊었습니다. 신방에 홀로 앉아있던 미영은 현우가 들어오는 기척에 고개를 들었어요. 하지만 현우는 미영을 거들떠 보지도 않고 방 한쪽 구석에 자리를 폈습니다. 이불을 덮으며 등을 돌려 눕더니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내뱉었죠. 이 혼인은 오직 어머님을 위한 것이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니 부디 착각 마시오. 미영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꼿꼿이 앉은 채로 밤새 창호지에 비치는 달 그림자만 바라보았어요.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입술을 꾹 깨물며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첫날 밤은 그렇게 싸늘하게 지나갔습니다. 현우와 미영 사이에는 한 자도 안 되는 거리가 있었지만 그 틈에는 넘을 수 없는 벽이 버티고 있었어요. 그렇게 시작된 혼인 생활은 냉랭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현우는 미영과 한 지붕 아래 살면서도 눈조차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어요. 밥상을 받을 때면 고개를 푹 숙인 채 수저만 들었다 놓았고 말이라곤 꼭 필요한 것만 툭툭 내뱉었죠. 미영의 시집살이는 첫날부터 고달팠습니다. 시어머니는 병석에 누워 계시니 집안일은 오롯이 미영의 몫이었어요. 해벽이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물 길고 밥 짓고 빨래하고 마당 쓸고 넉넉한 덩치로 좁은 부엌을 드나들 때마다 문틀에 어깨가 부딪혔지만 미영은 아프다는 소리 한 번 내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마을 사람들이었어요. 미영이 우물에 물을 길러가면 아낙들이 슬금슬금 모여들었습니다. 대놓고 비웃지는 않아도 눈빛에 담긴 조롱은 감추지 못했죠. 아이고, 저 덩치에 두레박이 버티겠나? 저러다 우물에 빠지면 건져낼 장정이 10명은 있어야 하겠네. 미영의 귀에 다 들리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미영은 모른 척 물동이를 이고 묵묵히 돌아섰어요. 등 뒤로 킥킥대는 웃음소리가 따라왔지만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현우는 그런 미영을 보면서도 나서지 않았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미영을 둘 마음이 없었습니다. 뚱뚱한 아내가 땀을 뻘뻘 흘리며 일하는 모습이 눈에 밟히긴 했지만 그보다는 저런 여자가 내 아내라는 사실이 더 부끄러웠으니까요. 그래도 미영은 불평 한마디 없이 제 할 일을 해나갔습니다. 특히 시어머니를 모시는 데는 정성이 지극했어요. 병석의 늙은 노모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게 되자 미영은 손수 요강을 들이밀고 뒤처리를 했습니다. 코를 찌르는 냄새에도 인상 한 번 찡그리지 않았죠. 현우는 처음에 그 모습을 보고 의아했습니다. 부잣집 고명딸로 귀하게 자란 처녀가 남의 집 노인 똥오줌을 치우다니. 속으로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했어요. 하지만 미영은 날이 가도 달이 가도 한결같았습니다. 밤이면 상황은 더 힘들어졌어요. 시어머니의 기침이 심해지는 시간은 항상 한밤중이었거든요. 현우가 피곤해 지쳐 잠들어 있을 때면 미영이 먼저 일어나 시어머니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밤새도록 등을 쓸어주고 가래를 뱉어내시도록 등을 두드려 드리고 식은 약 사발을 데워 떠먹여 드렸죠.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현우가 이상한 기척에 눈을 떴어요. 어머니 방에서 희미한 불빛이 스며 나오고 있었죠. 살금살금 다가가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니 미영이 시어머니의 다리를 주무르고 있었습니다. 노모는 요즘 들어 밤마다 다리가 저려 잠을 못 이루셨거든요. 미영의 투박한 손이 노모의 마른 종아리를 천천히 쓸어 올리고 있었어요. 힘을 줬다 뺐다 하며 정성껏 주무르는데 그 손놀림이 어찌나 부드럽던지 시어머니가 스르르 눈을 감으시더니 곧잘 숨소리를 내셨습니다. 현우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지켜보다가 소리 없이 제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뒤틀렸어요. 그게 고마움인지, 미안함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인지 현우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현우는 장에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읍내 주막 앞을 지나는데 안에서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여 보니 사내들이 술잔을 기울이며 떠드는 소리였죠. 그 김선비 말이야? 돈 때문에 돼지우리에 기어들어간 꼴좀박 양반 체면이 밥 먹여주나? 굶어 죽느니 돼지 옆에 눕는 게 낫지 뭐. 근데 밤마다 그 덩치를 어찌 감당한대? 깔리면 뼈가 으스러지겠네. 킥킥대는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현우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가 힘없이 풀었어요. 달려들어가 한바탕 휘저고 싶었지만 그랬다간 더 큰 웃음거리가 될 게 뻔했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발걸음을 재촉했고 결국 집에 돌아와서는 술병을 붙들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현우는 만취해 비틀거리며 방에 들어섰어요. 미영이 다가와 부축하려 하자 현우가 팔을 뿌리치며 쏘아붙였습니다. 손대지 마시오. 당신 때문에 내가 온 동네 웃음거리가 됐소. 미영이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아무 말 없이 물러섰습니다. 현우는 옷도 못 벗은 채 쓰러져 잠들었고 미영은 그런 남편 곁에 앉아 조심스레 옷을 풀어주었어요. 술 냄새가 절은 도포를 벗기고 이불을 덮어준 뒤 밤새 옆에서 혹시 토하진 않나 지켜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우는 머리가 깨질 듯 아팠지만 간밤의 일이 어렴풋이 기억났어요. 자리에서 일어나 그 있던 책상 앞에 앉으려는데 뭔가 달라진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옷 닳고 다 떨어진 붓이 있던 자리에 새 붓이 놓여 있었어요. 필통 안에는 먹도 새 것으로 바뀌어 있었고 종이도 한 뭉치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현우는 멍하니 붓을 들어 살펴보았습니다. 제법 좋은 품질이었어요. 이걸 살 돈이 어디서 났을까 생각하다 보니 미영이 요즘 끼니를 거르는 것 같다는 게 떠올랐습니다. 현우와 시어머니 밥상에는 반찬이 놓여도 정작 미영 자신은 물에 밥 말아 후루룩 먹고 마는 걸 본 적이 있었거든요. 현우가 아무 말 없이 붓을 내려놓았을 때 문 밖에서 물동이 내려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우는 무심코 창문 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어요. 미영이 마당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커다란 몸을 웅크리고 앉아 옷가지에 방망이를 두드리는데 손등이 유난히 눈에 띄었어요. 찬물에 불어터진 손등, 여기저기 갈라진 틈에서 피가 배어나와 얼룩져 있었습니다. 미영은 그걸 신경 쓰지 않는 듯 묵묵히 빨래를 계속했어요. 현우의 가슴 한 구석이 쏙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투박하고 큰 손, 매일 밤 어머니의 다리를 주물러 드리던 손이고 새벽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던 손이고 자신의 붓과 먹을 사느라 끼니를 굶은 손이었습니다. 현우는 자신도 모르게 창문에서 한 발짝 물러섰어요. 그날 이후로 현우는 예전처럼 미영을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말은 없었고 눈을 피하긴 했지만 술에 취해 타박하는 일은 없어졌어요. 가끔 미영이 무거운 짐을 들면 슬쩍 거들기도 했고 밥상을 받을 때 작게 고맙소라는 말을 흘리기도 했죠. 미영은 달라진 남편의 태도를 눈치챘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전과 다름없이 집안일을 하고 시어머니를 돌보고 남편의 공부를 뒷바라지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병세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날이 갈수록 깊어만 갔어요. 기침 소리는 점점 거칠어졌고 숨소리는 점점 가늘어졌습니다. 현우는 초조심이 났지만 별다른 도리가 없었고 미영은 더욱 정성을 다해 시어머니를 간호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가 미영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노모가 희미하게 웃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애야, 내가 우리 집에 와서 고생이 많구나. 미영이 고개를 저으며 시어머니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며느리가 해야 할 도리를 할 뿐입니다. 시어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생에는 내가 내 어미가 되어 은혜를 갚으마. 미영은 대답 대신 시어머니의 손등에 제 이마를 가만히 갖다 댔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지만 울음소리는 스쳐나오지 않았어요. 문 밖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현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소리 없이 발걸음을 돌려 마당으로 나갔어요. 찬 반바람이 얼굴을 스치는데 가슴 한복판이 멍하게 막혀왔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길고 혹독했습니다. 시어머니의 기침 소리는 밤마다 초가집안을 가득 채웠고 미영은 단 하루도 빠짐없이 밤을 새웠어요. 현우 역시 어머니 곁을 지키며 노심초사했지만 병세는 기어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보름달이 휘영청 뜬 밤이었어요. 시어머니가 현우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힘이 없었지만 그 감촉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죠. 노모가 아들의 얼굴을 한참이나 들여다보더니 가늘게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현우야, 미영이를 잘 돌봐다오. 저 아이가 아니었으면 이 어미는 진작에 눈을 감았을 게. 현우가 대답하려는 순간 시어머니의 손에서 힘이 스르르 빠져나갔습니다. 고개가 옆으로 천천히 기울더니 그대로 숨이 멎었어요. 현우가 어머니의 어깨를 흔들며 불렀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통곡이 터져 나왔습니다. 현우는 어머니의 시신 위에 엎드려 울부짖었어요.
가슴을 쥐어뜯고 바닥을 치며 애통해했지만 차갑게 굳어가는 어머니는 더 이상 아들의 손을 잡아줄 수 없었습니다. 미영은 한 발짝 물러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슬퍼할 시간이 없었거든요. 누군가는 정신을 차리고 장례를 준비해야 했으니까요. 다음 날 새벽, 미영은 친정사람을 보내 부고를 알리고 마을 이장을 찾아갔습니다. 장의군을 구하고 관을 짜줄 목수와 수의를 지어줄 바느질 솜씨 좋은 안악을 수소문했어요. 현우는 여전히 혼이 나간 사람처럼 어머니 방에 앉아 있었고 그 사이 미영이 모든 일을 도맡아 처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근거렸어요. 저 뚱뚱한 며느리가 제대로 장례를 치를 수 있겠냐, 양반과 법도를 알기나 하겠냐, 고 말이죠. 하지만 미영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절차가 착착 진행되었습니다. 염습을 할 때였어요. 미영이 손수 시어머니의 몸을 씻기고 수의를 입혔습니다. 투박해 보이던 손놀림이 어찌나 섬세하던지 옆에서 거들던 동네 안악들이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죽은 이의 머리카락 한 올까지 정성껏 빗어 넘기고 수의의 매듭 하나하나를 반듯하게 여미는 모습에서 예에 갖춘 집안의 교육이 느껴졌습니다. 조문객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미영은 상주인 현우를 대신해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누가 오든 정중히 허리를 굽혀 인사했고 준비해둔 음식으로 정성껏 대접했어요. 멀리서 온 친척에게는 따뜻한 방을 내어주고 돌아가는 손님에게는 노자 돈을 쥐어주었죠.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읍내에서 꽤나 이름 있는 양반 하나가 조문을 왔어요. 이 사람은 평소 현우의 가문을 없이 여기기로 유명했는데 장래의 트집을 잡으려고 일부러 찾아온 눈치였습니다. 양반이 재상을 둘러보더니 고웃음을 쳤어요. 그러고는 미영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상주 마누라가 나와 접빈을 하다니. 양반가에서 이런 법도는 처음 보겠구만. 미영이 허리를 굽힌 채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상주께서 슬픔에 잠겨 계시니 불초한 며느리가 되신 손님을 모시는 것이옵니다. 혹시 예의에 어긋남이 있다면 너그러이 용서해 주십시오. 양반이 피식 웃더니 다시 한번 훑어보았어요. 예에 어긋나고 말고를 내가 어찌 아느냐? 시골 약장수 딸이. 미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에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어요. 얘기에 이르기를 상에 임하여 슬픔을 이기지 못하는 자는 어진 자가 대신한다 하였습니다. 불초하나마 시어머님의 마지막 길을 양반과 법도에 맞게 모시려 애쓰고 있사오니 부디 망자의 명복이나 빌어주시지요. 양반의 얼굴이 벌컥 달아올랐어요. 약방집 딸이 감히 경전을 인용하며 받아치다니 예상 밖의 일이었거든요. 양반은 헛기침만 몇 번 하다가 슬금슬금 물러났고 그 광경을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미영이 다시 허리를 굽혀 배웅하는 뒷모습을 보며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저 여자, 겉보기와 달리 속은 야무지다 하는 말들이 오갔습니다. 장례는 빈틈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달인 때도 하관 때도 미영은 자리를 지키며 모든 절차를 꼼꼼히 살폈어요. 현우는 여전히 멍하니 어머니 무덤 앞에 있었고 미영이 그 옆에서 묵묵히 향을 피워 올렸습니다. 사무제가 끝나고 조문객들이 모두 돌아간 뒤 집은 적막해졌어요. 어머니가 누워 계시던 방은 텅 비었고 그 빈자리가 유독 크게 느껴졌습니다. 현우는 식음을 전폐했어요. 밥상을 들고 오는 미영에게 손사래를 치며 물러가라고만 했죠. 미영은 억지로 먹이려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방문 앞에 따뜻한 미음을 놓아두고 물러났어요. 날이 밝으면 새 미음으로 바꿔놓고 또 물러나기를 반복했죠. 나흘째 되던 밤이었습니다. 현우는 견딜 수 없는 갈증에 눈을 떴어요. 문 앞에 놓인 미음 사발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건조해진 입술을 적시려고 사발을 들었다가 문득 미영의 방 쪽이 궁금해졌어요. 살금살금 마루를 건너 미영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문틈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스쳐 나왔어요. 현우가 조심스레 문을 열었습니다. 미영이 등잔불 앞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어요. 옆에는 서책이 수북이 쌓여 있었고
붓과 먹도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현우가 가까이 다가가 서책을 내려다보았어요. 순간 현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미영이 읽던 책은 다름 아닌 자신의 서책이었어요. 현우가 과거 준비를 위해 틈틈이 공부하던 책인데 어려운 구절에는 미영의 필체로 깨알같이 풀이가 적혀 있었습니다. 현우가 한 장 한 장 넘겨보았어요. 자신이 며칠을 고민해도 풀지 못한 난해한 문장 옆에 명쾌한 해석이 붙어 있었습니다. 현우의 손이 가늘게 떨렸어요. 미영이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외람되게 서방님 책을 손댔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현우가 미영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본 적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둥글고 투박한 얼굴이지만 눈만큼은 총명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현우가 천천히 미영의 맞은편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그러더니 펼쳐진 책의 한 구절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여기 이 구절은 어찌 해석한 것이요? 미영이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답했습니다. 막힘없이 술술 풀어내는 해석에 현우의 입이 벌어졌어요. 둘 사이에 처음으로 학문에 관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현우가 묻고 미영이 답하고 때로는 미영이 묻고 현우가 답했어요.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등불이 가물거려 심지를 새로 들 때쯤 현우는 자신도 모르게 웃음을 흘리고 있었어요. 이 여자와 이야기하는 게 이토록 즐거울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현우가 미영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더 이상 수치스러운 거래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현우의 눈에 비친 미영은 두터운 살집 속에 감춰진 보석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 밤 이후로 현우와 미영 사이에는 미묘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여전히 말은 많지 않았지만 눈이 마주치면 서로 피하지 않게 되었어요. 밥상을 받을 때 현우가 먼저 말을 건네기도 했고 미영이 수줍게 미소 짓는 일도 생겨났죠. 하지만 미영의 마음속에는 다른 생각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잠들기 전 미영은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빠져들었어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 이제 현우 서방을 이 집에 묶어두는 건 오로지 나뿐이야. 빚 때문에 맺어진 인연.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혼인 이미영은 그 사실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었어요. 사무제를 마친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미영은 결심을 굳혔어요. 현우가 잠든 깊은 밤, 미영은 조용히 일어나 짐을 꾸렸습니다. 데리고 온 것도 별로 없었기에 보따리 하나면 충분했죠. 방 안을 한번 둘러보고 잠든 현우의 얼굴을 한참이나 내려다보았습니다. 현우의 이마에 떨어진 머리카락을 살며시 쓸어 올려주었어요. 손끝이 가늘게 떨렸지만 미영은 이를 악물고 돌아섰습니다. 이 문을 열고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중얼거렸어요. 들릴 듯 말 듯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서방님, 부디 크게 되십시오. 미영은 달빛을 등지고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새벽녘에 도착한 미영을 본 아버지 최만석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딸이 갑자기 짐을 싸들고 돌아왔으니 무슨 변고가 생긴 줄 알았죠. 미영은 아버지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빚 때문에 맺어진 혼인이니 이제 시어머니도 돌아가셨겠다. 현우 서방을 자유롭게 해드리겠다고요. 최만석은 딸의 말을 듣고 한숨을 푹 내쉬었어요. 딸의 마음을 모르는 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선뜻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노릇이었습니다. 그런데 미영의 계획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미영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 일부러 헛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장터에 나가서는 안악들 앞에서 대놓고 투덜거렸어요. 아이고, 그 가난한 집 구석에서 더는 못 살겠어요. 밥도 줌만 주고 고기 반찬은 구경도 못했다니까요. 내가 왜 굶어가면서 살림을 해야 해요. 안 그래도 먹는 게 낙인데. 안악들의 눈이 반짝거렸습니다. 이런 구수한 이야기거리가 또 있나 싶었죠. 미영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우물가에서, 빨래터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곳마다 찾아다니며 같은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배고파서 도망쳐 나왔어요. 양반이면 뭘 해요? 쌀독에 쥐새끼만 굴러다니는데?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킥킥대며 수근거렸어요.
그 뚱보가 밥이 적다고 도망쳤다네. 역시 먹보는 못 속인다더니 하는 말들이 오갔죠. 미영의 평판은 땅에 떨어졌지만 정작 미영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게 현우를 위한 것이었거든요. 미영이 스스로 악명을 뒤집었었으니 현우는 비정한 남편으로 손가락질 받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오히려 저런 고약한 여편네를 내쫓은 것이라며 동정을 받을 수 있었죠. 미영은 자신의 명예를 짓밟아서라도 현우의 앞길을 열어주고 싶었어요. 한편 현우는 아침에 눈을 떠서 텅 빈 방을 마주했습니다. 미영의 흔적이 사라진 방, 차갑게 식은 아궁이. 현우는 마당으로 뛰쳐나갔지만 미영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마을을 휘젓고 다녀도 미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에야 현우는 마을에 퍼진 소문을 들었어요. 장터에서 우연히 안악들의 수군거림을 엿듣게 된 거죠. 그 미영이 말이야, 밥이 적다고 도망쳤대. 에휴, 먹을 것밖에 모르는 년이라더니 소문대로네. 현우는 그 자리에 우뚝 섰습니다. 귀를 의심했어요. 미영이 밥이 적어서 도망쳤다고? 그 말을 곱씹을수록 뭔가 이상했습니다. 밤새 시어머니를 간호하며 끼니를 굶던 사람이, 새 붓을 사주려고 제 밥을 덜어내던 사람이 고작 밥 때문에 떠났다고요? 현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미영이 왜 그런 소문을 퍼뜨렸는지 어렴풋이 감이 잡혔어요. 자신을 위해 스스로 오명을 쓴 것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현우는 단숨에 약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대문을 두드리며 미영을 불렀지만 나온 것은 장인 최만석이었어요. 최만석의 얼굴은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현우가 허리를 굽히며 미영을 만나게 해달라고 사정했어요. 하지만 최만석은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내 딸이 자네가 싫지 않아? 어서 돌아가게. 현우가 물러서지 않고 다시 청했어요. 제발 한 번만 얼굴을 보게 해달라고요? 할 말이 있다고요? 그러자 최만석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시끄럽네. 우리 미영이가 자네 집에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아나? 이제 와서 무슨 염치로 찾아온 건가? 현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최만석의 말이 틀린 게 아니었거든요. 처음 혼인했을 때 미영에게 얼마나 매정하게 굴었는지, 술에 취해 얼마나 타박했는지 떠올리자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대문이 닫혔습니다. 현우는 그 앞에 한참이나 서 있었어요.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담장 너머로 미영이 있을 텐데 당장이라도 담을 넘어 들어가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죠. 해가 기울어도 현우는 약방 앞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날이 어두워지자 하는 수 없이 돌아섰지만 발걸음은 천근만근이었어요. 집에 돌아온 현우는 미영이 쓰던 방에 들어갔습니다. 텅 빈 방 한 구석에 뭔가 놓여 있었어요. 가까이 가서 보니 미영이 두고 간 것들이었습니다. 작은 상자 하나와 접어둔 서찰 한 통. 현우가 서찰을 펼쳤습니다. 미영의 필체가 가지런히 적혀 있었어요. 별표 서방님은 봉황이 되실 분이니 참새 둥지에 머물지 마시고 뜻을 펼치소서. 불초한 몸이 서방님의 발목을 잡을까 두려워 먼저 물러나옵니다. 부디 저 같은 여편네는 잊으시고 크게 되십시오. 별표. 현우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미영이 시집 때 가져온 폐물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금비녀 하나, 은가락지 2개. 그것마저 두고 갔습니다. 현우는 서찰을 가슴에 끌어안고 주저앉았습니다. 목구멍 깊은 곳에서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그렇게 무심하게 대해줬는데, 그렇게 차갑게 등을 돌렸는데, 미영은 끝까지 나만 생각하고 떠났구나. 기부를 걷어차며 몸부림쳤어요. 가슴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왜 진짜 그녀의 진심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왜 겉모습에만 사로잡혀 있었을까? 후회가 밀물처럼 밀려왔지만 이미 미영은 떠난 뒤였습니다. 밤새 울다 지친 현우는 새벽녘에야 눈을 붙였어요. 꿈속에서 미영이 웃고 있었습니다. 등잔불 아래 책을 읽던 그 감쪽같이 총명하게 빛나는 눈으로 현우를 바라보고 있었죠. 현우가 손을 뻗었지만 미영의 모습은 아지랑이처럼 흩어져 버렸습니다. 현우는 꿈에서 깨어나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새벽빛이 스며들었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손에는 여전히 미영이 남기고 간 편지가 구겨진 채로 쥐어져 있었죠. 별표 서방님은 봉황이 되실 분이니 참새 둥지에 머물지 마시고 뜻을 펼치소서. 별표. 현우는 그 문장을 수십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미영이 자신을 봉황이라 불렀다는 사실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어요. 그녀는 처음부터 현우를 믿고 있었습니다. 가난에 찌들고 세상에 치여 고개를 숙인 선비를 언젠가 하늘을 날 새로 보고 있었던 거예요. 현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방을 서성이다가 책상 앞에 멈춰섰어요. 먼지가 수북이 쌓인 서책들, 오랫동안 손대지 않았던 붓과 벼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병간호와 가난에 쫓기느라 공부를 등한시한 지 얼마나 됐는지 모릅니다. 현우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주먹을 불끈 쥐더니 혼잣말처럼 내뱉었습니다. 미영이를 데려오려면 내가 번듯해져야 한다. 아무도 그녀를 무시 못하게. 아무도 손가락질 못하게. 그날부터 현우는 방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밖에 나가지 않았어요. 끼니는 죽 한 그릇으로 때웠고 잠은 책상에 엎드려 눈 붙이는 것으로 대신했습니다. 미영이 남겨둔 폐물을 팔아 종이와 먹을 샀고 나머지는 양식을 사는데 보탰어요. 밤이면 졸음이 쏟아졌습니다.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워질 때마다 현우는 머리카락 한 줌을 천장 대들보에 묶었어요. 고개가 떨어지면 머리카락이 잡아당겨 눈이 번쩍 떠지게 하는 방법이었죠. 예전 선비들이 과거 준비할 때 쓰던 각고의 수련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어요. 계절이 바뀌어 봄이 오고 여름이 왔습니다. 현우의 얼굴은 해쓱하게 말라갔지만 눈빛만은 날카롭게 빛났어요. 서책을 읽다가 막히는 구절이 나오면 미영이 적어둔 풀이를 꺼내 보았습니다. 그녀의 필체를 볼 때마다 가슴이 저렸지만 그 아픔이 오히려 공부의 원동력이 되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수근거렸습니다. 김선비가 마누라 도망간 뒤로 미쳐버렸다느니 굶어 죽으려고 방에 틀어박혀 있다느니 온갖 소문이 돌았죠. 하지만 현우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그에게는 오직 하나의 목표만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갈 무렵 한양에서 과거 시험이 열린다는 방이 붙었습니다. 현우는 남은 돈을 모아 노자 돈을 마련했어요. 떠나기 전날 밤 미영이 남긴 서찰을 품에 깊이 넣었습니다. 이제 곧 그녀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어요. 한양까지의 길은 멀고 험했습니다. 신발이 다 떨어져 발바닥에 물집이 잡혔고 빈속에 걷다 보니 어지러웠어요. 하지만 현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쉬고 싶을 때마다 미영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등잔불 아래 책을 읽던 그녀의 모습, 총명하게 빛나던 눈동자. 그 기억이 지친 다리에 힘을 불어넣었습니다. 드디어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과거 시험장인 성균관 앞에는 전국 8도에서 몰려온 선비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어요. 화려한 비단옷을 걸친 양반집 도련님들 사이에서 현우의 해진 도포가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현우는 고개를 꼿꼿이 세웠어요. 시험 첫날이 밝았습니다. 시험관이 시제를 발표하자 응시생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어요. 이번 과거의 시제는 진정한 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논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현우는 붓을 들었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어요. 진정한 덕. 그것이 무엇일까? 화려한 수식어를 늘어놓을 수도 있었고 성현의 말씀을 인용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우의 머릿속에는 한 사람의 얼굴만 떠올랐어요. 병든 시어머니의 대소변을 받아내던 투박한 손, 남편을 위해 끼니를 굶으며 붓을 사던 마음, 자신의 명예를 짓밟으면서까지 남편의 앞길을 열어주려던 헌신. 현우는 그 모든 것을 답안지에 풀어냈습니다. 미사여구를 뺐어요. 거창한 말도 늘어놓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여인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적어 내려갔죠. 못생기고 뚱뚱하다고 천대받던 여인이 어떻게 묵묵한 정성과 기쁨으로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는지. 진정한 덕은 화려한 겉모습이 아니라
남을 위해 자신을 낮추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온 힘을 다해 적었습니다. 붓을 놓았을 때 현우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답안지를 다시 읽어보니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시험 답안이 아니었어요. 미영에게 보내는 편지이자 그동안 하지 못했던 고백이었습니다. 며칠 뒤 합격자 발표가 있었습니다. 성균관 앞에 방이 붙자 선비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어요. 현우는 사람들 틈에 끼어 방을 살폈습니다. 이름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는데 맨 위에서부터 훑어 내려갔어요. 순간 현우의 눈이 멈췄습니다. 별표 장원 김현우 별표. 자신의 이름이 맨 위에 적혀 있었어요. 현우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몇 번이고 다시 보았지만 틀림없이 자신의 이름이었어요. 주변에서 누군가 장원 급제한 사람이 누구냐고 떠들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시험관 중 한 사람이 나와서 이야기했어요. 김현우의 답안을 읽고 시험관들이 모두 눈물을 흘렸다고, 이토록 진심이 담긴 글은 처음 본다고요.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가슴으로 쓴 문장이 심금을 울렸다는 평이었습니다. 현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웃음이 나왔어요. 울음도 함께 터져 나왔습니다. 해냈다는 안도감과 미영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섞여 가슴이 터질 것 같았죠. 어사화를 받아드는 순간에도 현우의 마음은 온통 미영에게 가 있었습니다. 화려한 축하 인파도 부러움 섞인 시선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하루 빨리 고향으로 돌아가 미영 앞에 서고 싶었습니다. 임금님께 아직 인사를 올린 뒤 현우는 곧장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올라올 때와는 달리 말을 타고 갔어요. 장원 급제자에게 내려지는 은전이었죠. 바람을 가르며 달리는 내내 미영의 얼굴만 떠올랐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현우는 쉬지 않고 달렸어요. 한양에서 고향까지 열흘 거리를 나흘 만에 주파했죠. 잠도 제대로 자지 않았고 밥도 대충 때웠습니다. 오직 미영을 하루라도 빨리 만나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고향 마을 어귀에 다 달았을 때 현우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머리에 꽂힌 어사화가 바람에 살랑거렸고 새로 차려입은 관복이 햇살에 번들거렸어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해진 도포에 찢어진 신발을 끌고 다니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모습이 달라져 있었죠. 마을에 현우의 행차 소식이 퍼지자 난리가 났습니다. 장원 급제라니? 그것도 저 가난뱅이 김선비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 나왔어요. 어떤 이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어떤 이는 입을 쩍 벌린 채로 현우의 행렬을 구경했습니다. 수근거림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어요. 저게 정말 김선비 맞나? 어머나, 어사화를 쓰고 왔네. 장원 급제가 틀림없어. 근데 저 양반, 마누라 도망간 거 아니었어? 이제 어쩔 셈이래? 사람들은 현우가 이제 출세했으니 미영 따위는 거들떠도 안 볼 거라고 짐작했습니다. 새 장가를 들어도 첩을 10명쯤 들여도 이상할 것 없는 신분이 됐으니까요. 심지어 어떤 안악은 대놓고 말하기도 했어요. 잘 됐지 뭐야? 저런 복덩이 같은 신랑을 먹보년이 놓쳤으니. 한편 약방 안에서는 미영이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장원 급제, 금의환양, 김선비. 그 단어들이 귀에 꽂힐 때마다 미영의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살짝 밖을 내다보고 싶었지만 차마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미영은 구석에 쭈그려 앉아 무릎에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현우가 출세했다는 소식에 기뻤어요. 정말로 기뻤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구석이 쓰라렸죠. 이제 현우에게 자신은 부끄러운 과거일 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밥이 적다고 도망친 먹보 마누라 그 오명을 스스로 뒤집었었으니까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훌쩍이는데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그러더니 약방 앞에서 딱 멈추었습니다. 김희영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설마.
하는 마음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대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쿵, 쿵, 쿵 묵직하면서도 급한 손길이었습니다. 최만석이 허둥지둥 대문을 열러나갔고 미영은 방문에 귀를 바짝 대었어요. 밖에서 현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장인어른, 제가 왔습니다. 미영이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미영은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현우가 자신을 찾아왔다니. 그것도 장원급제한 몸으로 제일 먼저 약방을 찾아오다니요. 미영의 눈에서 눈물이 더 쏟아졌습니다. 최만석은 처음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하지만 이내 표정을 가다듬더니 현우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사위의 눈빛이 예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삭고 피폐하던 눈이 아니라 뜨겁고 간절한 눈이었습니다. 최만석이 옆으로 비켜서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현우는 대문을 들어서자마자 마당을 가로질러 미영의 방 앞으로 향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담장 넘어 고개를 쭉쭉 빼며 구경했지만 현우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와 방문이 열렸습니다. 현우가 문지방을 넘어 안으로 들어섰어요. 미영이 구석에 쭈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었고 어깨는 연신 들썩거렸어요. 현우를 마주보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인 채였죠. 현우는 미영 앞에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고는 이마가 방바닥에 닿도록 깊이 절을 올렸어요. 큰 절이었습니다. 장원급제한 선비가 곧 높은 벼슬자리에 오를 사람이 뚱뚱하다고 손가락질 받던 여인에게 큰 절을 한 거예요. 미영이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현우가 절을 마치고 고개를 들어 미영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나를 키운 것은 파라리 어머니였으나 나를 완성시킨 것은 부인 당신이요. 미영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두 눈에서 눈물만 하염없이 흘러내렸죠. 현우가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미영이 두고 간 편지였어요. 수없이 펼쳐 읽어 너덜너덜해진 종이를 펼쳐 보이며 현우가 말했습니다. 이 서찰 덕분에 견딜 수 있었소. 당신이 나를 봉황이라 불러주지 않았다면 나는 아직도 땅바닥을 기어 다녔을 것이요. 현우가 머리에서 어사화를 빼들었습니다. 그러더니 미영에게 다가가 그녀의 머리에 살며시 꽂아주었어요. 미영이 훌쩍이며 놀라 손을 뻗었지만 현우가 그 손을 붙잡았습니다. 이 영광은 당신 것이요. 내가 아무리 애써도 당신 없이는 이루지 못했을 일이요. 미영의 어깨가 심하게 떨렸습니다. 참고 참았던 것이 터져나왔어요. 엉엉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현우는 그런 미영을 품에 끌어안았어요. 투박하고 넉넉한 체구가 현우의 품에 안겼습니다. 담장 밖에서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이 숨을 죽였어요. 아까까지 킥킥대던 안악들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누군가 눈시울을 붉혔고 누군가 코를 훌쩍였죠. 현우가 미영의 손을 잡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었어요. 현우는 그들을 둘러보며 크게 말했습니다. 내 아내가 밥이 적어 도망쳤다는 소문은 거짓이요. 이 사람은 오히려 제 끼니를 굶으며 나를 뒷바라지했소. 내 앞길을 막지 않으려고 스스로 오명을 뒤집어 쓴 것이요. 사람들 사이에 동요가 일었습니다. 웅성웅성 소리가 났어요. 그제야 사람들은 미영이 퍼뜨린 소문이 진짜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현우가 미영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이제 집으로 돌아갑시다. 당신이 있어야 할 곳으로. 미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 젖은 얼굴로 웃음을 지었어요. 투박하고 둥근 얼굴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였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며 마을 사람들이 하나 둘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드문드문이었지만 이내 우렁찬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비아냥거리던 사람들도 뒷담화를 하던 안악들도 모두 두 손을 모아 쳤어요. 훗날 현우는 높은 관직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바빠도 집에 돌아오면 미영과 마주 앉아 차를 나누었어요. 둘 사이에서 자녀도 태어났고 집안은 화목하게 번성했습니다.
현우는 평생토록 조강지처 미영을 끔찍이 아꼈고 미영 또한 남편을 내조하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의 이야기를 두고두고 전했어요. 겉모습에 속지 말라고, 진정한 아름다움은 마음속에 있다고. 그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먼 훗날까지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들으셨으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한번 남겨주세요.